1281년 원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은 7년 동안 2차례나 일본 정벌에 나섰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4만 대군을 이끌고 큐슈 남면에 도착한 다음 하카타 해안 근처에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몽고군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2달 동안 힘겹게 버티고 있을 무렵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닥쳐 몽고군 함대가 거의 다 파괴됐고 본부에 있던 군인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일본군은 다시 기운을 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신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이 올 때마다 성스러운 바람을 불어줄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일본 정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1279년 남성을 정복하고 유럽이나 중동 상인들이 탐내던 실크와 도자기 같은 사치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남성에서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은 생활을 풍족하게 하며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칸 중의 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몽고식 통치법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곧 적응했고 이 침략자들을 중국 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1230년대 몽고의 침입을 받았던 북중국 사람들은 몽고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여 년 후 남송이 침략당했을 때는 경제적인 피해도 적었고 중국인들은 몽고에서 제시하는 문화, 경제, 심지어 정치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 면을 예로 들어보면 14세기의 통치자였던 원무종이 중국 풍경화의 기법과 형식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서민문학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희곡이 발달해 관한경 등의 극작가들이 쓴 희곡들은 중국 문학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평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후계자를 키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294년 그가 죽자 왕위를 노리는 무리들의 암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1340년대와 50년에는 홍수, 가뭄, 그리고 전염병까지 겹쳐 몽고인들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1368년에 강남 지방에서 홍건적을 지휘하던 주원장이 새로운 왕조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명나라는 금능의 수도를 정하고 몽고족을 철저히 몰아냈습니다. 한족이 중국 대륙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명태조인 홍무제 주원장을 사실적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는 가난한 유랑농민 출신이었습니다. 1328년에 태어난 주원장은 40세 때 황제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홍무제는 황제로서의 자신의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됐고 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혹한 숙청을 거듭했습니다. 홍무제의 얼굴을 솔직히 그린 이 초상화에는 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무제는 이 그림 속에서처럼 신하들을 생각하는 인자한 얼굴로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1398년 홍무제가 죽자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져 그중 넷째 아들이 승리했는데 그가 바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20만 명을 동원해서 북경을 거대한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시다운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이때 지은 자금성은 지금까지도 북경 최대의 관광 명소입니다. 뛰어난 장수였던 영락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몽고족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이웃 국가들이 함부로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더더욱 높이 쌓아 올렸으며 북쪽 국경선에는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영락제는 또한 식량 배급을 위해서 대운하를 이만에서부터 북경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 대운하는 20만 톤이나 되는 곡물을 매년 북쪽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명은 바다 건너 머나먼 나라도 탐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정화는 함대를 이끌고 7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을 주도했고 남동아시아, 인도, 실론,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그 규모는 대단해서 1413년부터 1415년까지 치러진 4차 원정의 경우 배 63척과 선원 2만 8천 명이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이 해외 원정은 상업이 아니라 외교적인 목적을 가졌으므로 수확품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1424년 그가 죽자마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433년 원정이 끝난 후 아무도 그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곧 모든 군사를 대몽고 항전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449년엔 북방몽고족이 토목의 변을 일으켜서 명나라 황제 영정을 포로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침략해오는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계속 확장하면서 지금처럼 거대한 크기가 됐습니다. 총 길이가 무려 27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은 뛰어난 중국 건축 기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몽고족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명나라를 괴롭힌 것은 북방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의 모든 국제무역은 국가 통제하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500년경에는 해안도시 이만, 절강 등을 중심으로 한 밀무역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1550년경) 중국 주변의 바다와 해안 도시에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밀수꾼들과 해적들이 들끓었습니다. 해적 중에는 실제로 군인들의 횡포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국 선원들도 있었지만 일본 해적도 많았습니다. (12세기부터) 일본을 통치한 가마쿠라 막부는 1281년 쿠빌라이 칸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에 무너졌는데 그 원인은 파벌 싸움과 몽고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재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은 쇼군들은 일본 영토를 지배할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50년과 1550년 사이에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져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투쟁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사무라이 갑옷은 격렬했던 막부 시대의 유물입니다. (15세기) 중엽부터 무로마치 막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각 지방의 무사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르며 이후 약 100년간 계속됩니다. 교토는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일본의 예수도인 교토는 황궁과 쇼군들이 머무는 곳이자 일본 문화가 꽃을 피운 곳입니다. 무사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일본 문화는 불교 중에서 참선으로 심신을 통일하자는 선종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책을 통한 학습보다는 혹독한 자기 수련과 참선을 통한 자기 이해가 강조됐습니다. 따라서 선종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사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선종은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긴가쿠는 1400년경 요시미스 시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시기에 건축된 아름다운 로얀지 정원은 선종에서 강조하는 평화와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16세기) 중엽, 일본에 처음 방문한 유럽인들은 일본 생활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 같은 선교사는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총기 사용법도 가르쳤고 튼튼한 돌을 이용해서 요새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성탑, 호 등을 갖춘 성이 200개 이상 건축됐습니다. 그림 속의 오사카 성은 16세기 말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파괴됐지만 현대적으로 재건축돼서 웅장한 옛 모습을 알려줍니다. 1600년경 뛰어난 지도자 3명이 나서서 혼란한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1568년에 수도인 교토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는 1573년에 쇼군을 추방하고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1582년경 노부나가가 정적 아케치에게 살해될 무렵 일본은 거의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 밑에 있던 무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 아케치를 물리치고 일본 열도를 통일한 후 세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실권을 잡고 에도의 막부를 열었습니다. 이후 19세기까지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일본은 16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크게 발전해 인구는 3배가 됐으며 농업 수익도 4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50년간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사회제도도 발달했습니다. 일본에선 인구 증가가 발전을 의미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걱정거리였습니다. 1393년 명태조 때 인구는 6천만 명이었는데 1580년경에는 2배로 늘어 1억 3천만 명이 됐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널리 보급되고 품종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에서 고구마, 옥수수, 땅콩, 그리고 담배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시절부터 재배된 면화도 몇 배로 늘어나 양쯔강 유역 외의 다른 곳에서도 재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 장인들은 수출용으로 이런 옥 원숭이 등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수출품은 비단과 도자기인데 현재 수집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들이 이런 보물을 만드는 동안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힘겨워했습니다. 1550년 이후 흉년이 거듭됐고 가뭄과 기아, 게다가 심각한 전염병마저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곤란했습니다. 1592년과 1597년엔 일본이 조선 침략에 나섰으며 이어 중국까지 진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자 명나라 군대는 대일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7년간 계속된 전쟁에서 결국 일본은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피해도 컸습니다. 첫째, 비용면을 보면 군대 유지를 위해 지나친 세금을 걷다 보니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남동 국경선 방어에 소홀하다 보니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중국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은 17세기 초 명예쇠약을 틈타 만주에서 후금을 세우고 몽골을 정복한 후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쳤으며 조선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는 굶주린 군인들까지 가담한 농민 반란과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1644년 4월 반란군 지도자 이자성이 명예수도 베이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자금성에 이르자 황제는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성이 자리를 잡기 전에 만주족, 즉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는 한족을 물리치고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원나라 이후 중국이 다시 한번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청나라는 191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동아시아가 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